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로 전환이 됐고요. 아직 코스닥은 방향을 위로 틀지는 못하고 낙폭을 줄이는 정도 선에만 멈춰 있습니다. 오늘장 무엇이 가장 핫한 뉴스인지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와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특징주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만나볼까요? 에코프로 MSCI 편입 무산, 반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4가지 기업이 나가고 4가지 기업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에코프로랑 금양의 경우에는 이제 입성 실패된 배경에 극단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편입이 불가능했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이번에 이 변경 그것과 수급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죠. 네, 극단적이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디 삿대질을? 예.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에코프로 금양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많이 흔들리면서 그것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 먼저 다 하시는 얘기처럼 뭐 전 회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구속되고 MSCI 편입 불발되고 게다가 고점 부근에서 계속 나왔었던 증권사의 과열 경고가 이런 식으로 또 끌고 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외국인들 지분율이 5%가 붕괴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4년 만에 최저치다. 뭐 각종 안 좋은 건 다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개인만 산다. 5월 달에 2,880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급의 쏠림들이 주가에 대해서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고점에서 많이 밀렸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주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가가 낙폭이 커졌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매수 자리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에코프로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뭐 최근에 과열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 에코프로의 전 회장에 대한 리스크 이야기도 있었고, MSCI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까지 하락하니 이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오면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은 오히려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고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상엽 이사님도 동의하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2차 전지 관련돼서 펀더멘탈 관련이 아니고 투자 심리를 좀 이렇게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가지가 넘거든요. 하나씩. 근데 이제 뭐 굳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올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에코프로가 오늘 조금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거는 뭐 많은 2차 전지 기업들 보면은 61선을 만난 기업, 61선을 좀 깬 기업도 있지만 거의 한 61선까지에서의 좀 하락은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그 하락폭이 좀 크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IPO를 해야 되는데 네. 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뭐 전 회장의 뭐 법정 구속 그래서 이제 그쪽 뭐 시장 신뢰 뭐 상실이나 대주주 적격성 이슈도 좀 과연 이게 어떻게 좀 잘 풀어낼까 뭐 그런 우려도 있어서 조금 더 좀 하락폭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 4종목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4개가 들어오고 4개가 나갔는데 그렇죠. 이제 코스모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고 또 나가겠죠.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200억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100억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KT는 이제 1,100억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거래대금이 뭐 작다 보니까 금액은 작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보다는 좀 유입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제외된 종목도 좀 말씀드리면은 뭐 제일교회, 롯데쇼핑, 뭐 S1, SD 바이오센서가 이제 제외가 됐고 KT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효과가 조금 뭐 크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흐름은 상대적으로 또 좋아요. 그래서 지수 또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뭐 통신주 쪽으로 뭐 통신 3사 중에서 실적은 저조했지만 그래도 흐름이 양호한데 KT 보면은 뭐 KT 클라우드나 K뱅크 등 핵심 계열사의 가치가 한 5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8조 원 초반이면은 이쪽이 가치가 높은 것도 또 이럴 때 좀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MSCI 지수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5월 31일부터 바뀌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딱 31일을 앞두고서는 미리 좀 사들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그 패시브 자금을 기대하고 같이 동참했다가 오히려 딱 변경이 되고 나서는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전략을 세우신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금은 유입될 것이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적절할까요? 일반적으로 편입되기 전에 그걸 앞두고 외국인들 중심으로 매수세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일 정도 남은 거죠. 네. 지금이 6월 15일이니까. 그래서 15일 동안에 매수세 유입되면서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또 사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요? 살다 보면은 네. 뭐 다양한 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떻게 보면 그때 편입 끝나고 외국인들 당장 들어올 수급이 없을 거니까 그때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세에 맞서서 공매도도 같이 늘어간답니다. 어차피 나중에 수급 딱 끝나게 되면 제자리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혹시 주가는 올라가는데 공매도도 늘어난다. 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서 보시되, 그래도 하나만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KT가 제일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으로 말씀드릴까요? 투자자 입장으로 말씀드릴까요? 둘 다요. 네, 소비자 입장으로는 짜증나는 거죠. 네, 5G 투자 끝났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투자할 거 없겠죠. 이래놓고 끝냈습니다. 네, LTE로 아주 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투자가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럼 기존에 나왔던 감가상각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봤었을 때는 차라리 하나 고른다고 하게 되면 그나마 KT가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KT 비용단에서, 그러니까 투자가 중단된다면 5G 부분에서 투자를 다 했다라고 하니 더 이상 들어갈 비용은 좀 적겠구나. 그럼 실적단에서의 변화, 개선이 있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서 KT를 꼽아봤고, 또 이번에 보면 그 편입 편출된 종목 외에도 비중 자체가 또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유동 비율인 거죠. 그래서 이제 편입 편출입도 중요하지만 유동 비율이 이제 증가하냐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자금이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종목군을 살펴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한 430억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오히려 이제 650억 이제 매도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비율 확대,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확대되는 종목이 무려 뭐 카카오뱅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등 무려 한 18개 종목이 있던 것도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월 말에 마지막 그 거래일에 또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거 꼭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관심주는 무엇이에요?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그래서 2030년에 포스코 그룹의 이제 수익의 한 20%를 담당할 거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포스코 에너지랑 합병 후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비전 선포식이 있었고, 이제 뭐 기본으로 하고 있는 뭐 CCS 사업도 이제 수소 무역 등이 있는데, 포스코 에너지가 이제 수소 터미널 구축 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상사 기업이 아니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친환경 이제 종합 기업으로 좀 변모를 해 가지 않을까. 네, 최종호 또 회장이 또 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사로서도 또 주목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더 이상 상사만으로 평가받지 않겠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같이 보자라는 의견 받았습니다. 이 MSCI 지수 편입 편출 종목들 간략하게 봤고요. 두 번째 특징 좀 만나보시죠. 삼성과 테슬라 반도체 협력 강화한다 합니다.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만났는데 단독 난담은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뉴스가 쏟아졌고, 그렇게 되면 둘이 같이 무언가를 한다면 어느 사업에 돈을 쏟겠느냐. 당연히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겠느냐라고 시장은 해석하던데요. 둘이라뇨. 두 분. 네. 저 용어를 정확히 쓰시는 됩니다. 저희보다 훨씬 영향도 크신 분들이고. 네네. 근데 저희에겐 또 시청자분들께서 네. 갑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분님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은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냥 괜히 좀 존경심을 보여야 될 분들인 것 같아서 갑자기 오버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가 잘하는 쪽을 같이 삼성전자가 엮여서 같이 무슨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속도가 나는 거를 바라봤을 때는 스타링크라고 하는 또 적어도 위성통신이죠. 이쪽과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통신 쪽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쪽들. 그리고 또 우주 탐사는 모르겠습니다. 삼성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 밖에
뭐 차세대 모빌리티 그것도 한다고 그랬죠. 하이퍼루프라고 혹시 사람이 통 안에 들어갑니다. 네. 통이 그냥 슝 하고 가서 예, 1시간에 1000km 간답니다. 네, 뭐 그냥 시범으로는 보여주긴 했는데 뭐 과학적으로는 가능하긴 하겠지만 거기 들어가서 탈 수 있을까요? 네,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쪽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도 같이 특히 테슬라가 생각보다 AI 쪽의 강점과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반도체 쪽의 영향력을 같이 나올 수 있게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테슬라다 보니까 이 전장용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너무 한쪽만 보는 것 같고요. 다양한 얘기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테슬라 입장 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그거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관계 쪽으로 만났었을 때 조금 더 속도가 되는지는 그리고 당장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랬다라는 쪽에서 오늘 코아시아만 움직이죠. 네. 왜 코아시아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 AI 관련된 또 반도체 로직 설계하는 쪽도 같이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테슬라 쪽에서 봤을 때는 삼성과 손을 잡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전장 쪽이 아니겠느냐라고 시장을 예측하는 거고 또 삼성전자가 잘하는 건 반도체다 보니까 그러면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사업을 확대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다 보니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의 유일 협력사인 코아시아가 그래서 오늘 유독 더 많이 올랐고요. 근데 보자님 한쪽만 보지 말고 다 여러 군데를 보자고 했잖아요.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만난 건 테슬라만이 아니었다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오신 것 같고요. 뭐 AI나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또 ICT 등 그래서 한 20여 명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SMC에 이제 칩을 맡기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뭐 젠슨 황 대표 또 이제 머스크와의 만남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SMC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그 차량용 그 반도체 생산의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큰 부분인데 회사 내에서는 이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5%도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작년에 얼마나 성장했냐면 고성능 컴퓨터보다 가장 많은 74%를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내에서 매출이 가장 커? 근데 비중이 작네? 그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TSMC도 올해 차량용 반도체 칩 소프트웨어를 선보일 거고 본격적인 생산을 2년 내에 할 거다라는 것도 이제 소식을 밝혔는데 이 부분 말고도 조금 이제 중요한 게 있어서 이제 6월부터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6월부터 이제 파운드리 중요한 일정이 있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6월 11일부터 16일에 일본 반도체 학회에서 3나노 2세대 공정 관련 논문이 발표가 되고요. 또 6월 말부터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래서 6월 27일에서 28일에는 미국 산호세를 시작으로 해서 7월 4일에는 한국, 그다음에 독일, 일본, 중국 등. 그래서 파운드리 기술 이렇게 혁신, 추진 상황들을 고객사들과 공유하는 일정들이 6월 말부터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이쪽 관련된 뭐 기업들도 좀 관심도 뭐 가져보는 거 어떨지, 어떤 흐름을 좀 나타내는지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는 찰나잖아요. 이럴 때 투자라던가 무언가 혁신 혹은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만한 뉴스가 쏟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이번에 삼성그룹이 뭐 해외여행 다니면서 또 그리고 많은 CEO들 만나면서 투자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산업, 어떤 기업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보다는 네. 바이오 쪽을 좀 더 주목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이오요? 네, 가서 출장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기와 그리고 상당 부분이 바이오 기업들 만나는데 많이 시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렇다는 얘기는 이재용 회장이 주도를 해서 끌어냈던 쪽이 바이오 쪽이었죠. 네. 삼성 바이오 쪽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어차피 이제 공장입니다. CMO고 CDMO고 공장을 지어놓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일감 좀 주세요라고 하는 세일즈를 하기에 가장 좋아왔던 어떤 미팅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면 뭐 처음 존슨앤존슨부터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혹시나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쪽은 이런 쪽의 수주 소식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그쪽을 더 주목하는 게 좋다고
살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번 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체들과의 만남이 조금 더 중요해 보였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수혜를 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레몬의 선택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추세도 좀 보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것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 차트는 없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네, 흐름이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모멘텀만 네.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작년 10월부터 이제 부분 가동을 했었던 이제 4공장이 6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격 풀 가동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반기에 이제 실적에 좀 유의미하게 좀 받쳐줄 수 있을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차트 같은 거는 뭐 대표님께서 지금 보신다고 하시면 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스 받으셨어요? 네, 별걸 다 시키네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월봉을 보게 되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이 덜할 때, 없을 때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계속 덩치는 키워가고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분기별 실적이 공장 키우는 과정에 조정 비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주만 받게 되면 레벨업은 계속 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 하단부 쪽에 위치한 자리가 그렇게 큰 부담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관심주로 꼽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불안한 증시 속에 믿을 건 실적뿐이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그리고 G7 회의, 불안한 증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이 부진한 시장.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김민수 대표? 네, 일단 이게 다 문제인데요. 얘기하셨던 게 다 부담이고 게다가 또 G7 정상회의에서 이게 열리는 게 지금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약간 규제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게 썩 좋은 얘기가 아니겠죠. 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대한민국 증시가 1분기 때 물론 다른 증시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코스닥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그에 따른 이제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오는 근거는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 쪽으로는 짜증나는 거죠. 그게 지금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는 아직은 어떤 시장의 또 뭐 수급이나 이런 어떤 강한 동력은 나오진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내일 정도쯤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중국 지표, 미국 지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전 시도가 나갈 수 있는 자리는 되겠다라는 쪽으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참 1분기 때 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쉬어갈 타이밍도 분명히 필요했는데 이게 투자 심리를 건드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속절없이 대응을 못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실적이 답이다라는 포커스를 했으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볼까요? 수출 데이터를 체크해보면 어떤 쪽에서 수출이 견고한지요? 네, 수출이 이제 증가한 쪽은 이제 승용차 선박인데요. 네. 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0.9% 증가했고 선박은 62.7% 증가했고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쪽 이제 IT 쪽 그래서 ICT 수출 쪽은 4월 달에 네, 35.9% 하락했는데 디스플레이가 30.5% 하락 감소, 이제 반도체가 40.5%, 휴대폰이 41.6%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컨센을 하회한 쪽이 많은 기업들은 이제 코스닥이 좀 더 많았다.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는 하회한 쪽이 한 45.5% 비중인데 코스닥은 무려 한 64.5% 차지할 정도로 좀 실적에서도 좀 코스닥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적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업체들의 컨센서스 미달 기업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선방한 곳들을 보면은 자동차 그리고 선박 여기 엔터 쪽도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적을 믿고 투자해 본다면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산업군이라던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주가가 말해준다고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봤었을 때 제일 잘한 게 자동차, 부품. 네, 이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움직이는 측면도 있고 게다가 또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이제 엔터 쪽도 다 발표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눈높이가 높아갔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 쪽에서 의외로 리오프닝 쪽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워낙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또 하나 또 이제 전력기기나 이쪽 관련된 쪽 조금 아까 종목 중에서
세아제강 지주. 네. 와, 무슨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네요. 그 정도로 볼륨업이 크게 할 정도로 보여지게 되면 이렇게 개별 아마 지금은 이제 오늘 거의 이제 대부분의 마무리 실적 흐름들이 계속 보여줄 텐데 이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쪽은 산업보다도 종목적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산업보다는 종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럼 그 종목으로 혹시 골라보자면 두 분의 관심주가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저는 네. 이제 그렇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좀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섹터란 종목 하나씩만 좀 말씀드리면은 네. 임플란트, 피부 미용, 엔터, 화장 요쪽으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 4개 섹터에서는 덴티스, 원텍, 하이브, 잉글랜드, 인그루드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선별적인 모멘텀은 있는 거죠. 임플란트는 이제 4월부터 그 BVP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고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안 났었던 상황에서 좀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는가 싶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부분의 기업이 좀 실적이 좋은 것으로 좀 확인된 부분도 있고요. 뭐 엔터는 뭐 두말하면 입 아플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2번 이제 탐방 갔다 오기도 했는데 그쪽 IR 담당자분이 시장과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려는 그분이에요. 그런 성격이라서 이렇게 실적까지 잘 나왔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화권 외 미국 쪽으로의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면세 매출이나 중국과 큰 영향이 없는 점에서도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와 피부 미용, 엔터, 화장품주를 기대해 보자라고도 꼽았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특히 오후장에 로봇주들의 주가 하락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234억 원 손실로 대규모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3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에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 때문에 다른 로봇주들이 좀 같이 밀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로봇주를 투자한 거는 실적을 보고 투자한 거 아닌데 이거에 이렇게 실망할 만한 이슈가 됩니까?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파생 상품의 회계 처리 영향 속에 적자 전환이 좀 가팔랐다, 생각보다 심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CB 그 재무제표에 반영하느라고 그런 것 같고요. 네. 이거 빼고 나면은 영업이익이 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위축되는 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위기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영향을 끼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아마 조금 더 확인했었을 때는 그렇게 큰 압박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10만 9천 원대 지키기 시작하게 되면 단기 추세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에 있어서 일단 무언가를 안 팔고 안 팔려서 나온 적자가 아니라 네. 이 파생 상품 회계 처리 영향 속에 일한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지지되는지 여부를 보자라고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특징주 다뤄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